일단은 공포 구간을 넘어서 아직 광기 구간으로는 들어가지 않았는데 뭐 중립 구간에 광기 구간 초입 정도?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매도하실 시기에는 익스트림, 한마디로 광기, 극단적 희망 구간에서 매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부자 그리고 예비 부자 형님 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살짝 시장 겉핥기 확인해 볼까요? 일단은 시가총액이 2021년 대비해서는 최대치는 낮아져 있지만은 거의 바닥 찍은 것 같습니다. 그죠? 이걸 보시면서 아마 21년 최고점, 만약에 올해의 최고점이었다라고 하면은 이 아래쪽으로 더 빠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 일단 시가총액이라고 하는 거는 시장의 파이를 의미하고요. 시장의 파이는 계속해서 커져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1억을 찍고 나서 살짝 눌리고는 있지만은 앞으로 가야 될 길이 탄탄대로인 것 같아요. 어찌됐든 최저점은 점점 높여져 가고 있는 가운데 이제 거의 뭐 끝났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시총 하락이 막바지로 접어들었다. 이제는 다시 시가총액이 더 이상 줄지 않거나 아니면 줄어봤자 얼마 줄지 않거나 아니면 크게 상승하거나 둘 중 하나겠죠? 정확하게는 둘 중 하나가 아니라 셋 중 하나인데 일단 시가총액이 지금보다 작아질 일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현물 ETF가 시장에 들어오게 되면서 기본적인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이상 유지되더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보다 시가총액 자체가 낮아질 일은 없다. 즉 시장의 파이가 작아질 가능성보다는 커질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걸 우리 코인 시장의 시가총액을 토대로 추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시가총액이 커진다는 건 시장 규모가 커진다는 얘기고, 시장 규모가 커진다는 거는 기대 수익률을 의미하겠죠. 기대 수익률은 엄청나게 크고 기대 손실률은 없거나 아주 작다. 그럼 이거 투자해야 돼 말아야 돼? 기대 수익률 크고 기대 손실률은 별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투자를 계속해 나가셔야겠죠. 일단 시가총액만 살짝 훑어봤고요. 요거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과 기타 알트들의 시총을 약간 시각화한 겁니다. 변별력이 조금 없지만은 일반적으로 비트코인의 최고점에서는 비트코인 또한 알트코인 모두 시가총액을 크게 높이면서 비트코인의 시총에 육박하는 상승률을 알트에서도 보여왔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잊지 말으셔야 될 거는 딱 하나 있어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과거와는 조금 양상이 다를 수 있다. 왜? 과거에는 비트코인을 샀다가 알트로의 전환이 굉장히 수월했습니다. 그죠? 아무래도 이 대부분의 거래가 일반적인 우리가 거래소라고 부르는 곳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인데요. 다만 이제는 비트코인 시장이 조금 양분되어 있는, 조금 이제 현물 ETF의 영향력이 좀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전부 다 또는 대부분이 알트로 분배되어 왔던 예전과는 다르게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어느 정도 유지한 선에서 알트로의 투자금 재분배가 이루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와 같이 모든 알트코인이 10배, 20배, 50배, 100배, 300배 막 이렇게 올라갔던 시절과는 약간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 그죠? 우리 기대보다는 조금 알트의 상승률이 전체적인 거니까, 그죠? 특정 알트의 상승률이 아니라 전체적인 알트 시장의 상승률이 과거보다는 조금 낮을 것이다. 뭐 이 정도는 예상을 하고 시장을 바라보셔야 되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한마디로 예수금 차트는 계속해서 상승 중이지만 최근에 약간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 금리, 다음번 금리 인하죠. 11월 초에 있을 뭐 대선 발표도 있지만 다음번 금리 인하에서 금리를 이전처럼 0.5%까지 내리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아무래도 예수금이 증가하는 추세는 살짝 꺾인 듯한 뭐 소강 상태? 뭐 요 정도 보이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24시간 거래량인데요. 이거는 최근 24시간의 거래량을 모두 누적해서 시각화한 자료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고점이 점점 높아져 가고 있어요. 아직 최고점 오지도 않았는데 높아졌다. 그죠? 그러면 다음번 최고점에서는 거래량이 아무래도 시장 파이도 커졌으니까 당연히 더 늘어나겠죠. 다만 시장 파이가 커진 만큼 단기 유동성에 해당하지 않는 현물 ETF의 비중이 어느 정도 존재하기 때문에 거래량이 일자로 쭉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현물 ETF 투자금은 대부분 장기 투자금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단기적인 유동성에는 해당되지 않거나 아니면 해당이 되더라도 상당히 기여도가 낮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뭐 그냥 적절한 수준이에요. 그죠? 이걸 계기판형이라고 하잖아요. 시계처럼 생긴 거 이렇게 바늘이 있고 여기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거. 이거는 추세를 보기는 조금 어렵죠. 다만 이 선형 그래프로 보시면은 추세상으로 상승하고 있는지 추세상 하락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 최근 추세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바닥을 다졌습니다. 이 정도가 딱 좋겠네. 이렇게 공포 구간의 바닥을 다진 듯한 모습이고요. 마치 이제 그릇으로 사람들의 공포를 담아낸 듯 보이고 이 시점에서 실제로 개미들은 많이 팔았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많이 샀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일단은 공포 구간을 넘어서 아직 광기 구간으로는 들어가지 않았는데 뭐 중립 구간에 광기 구간 초입 정도?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매도하실 시기에는 익스트림 한마디로 광기 극단적 희망 구간에서 매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매도하고 나서 한 1년 정도의 시간을 보내고 나면 또다시 피어 구간, 즉 공포 구간이 도래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께서는 대략적으로 한 2026년경 공포 구간에서 재매수를 하시게 될 겁니다. 무슨 소리야? 쩔코 동생 아직 팔지도 않았는데. 네, 매도는 내년에 하셔야겠죠? 네, 26년 재매수 전에 25년 그러니까 내년에는 광기 구간에서 매도를 하시게 될 테니까요. 지금부터는 매도 준비하셔야 되겠죠? 오늘 제가 좀 새로운 거 예전에 우리 하락장에서 한번 소개를 이미 드린 바 있는데 하락장이라고 하니까 벌써 4년 가까이 돼 가네요. 한 3년, 3, 4개월. 그죠? 보고 계시다면 옵션 시장의 최강자, 옵션 시장의 바이낸스, 옵션 시장의 쩔코와 같은 존재 데리비트의 비트코인 옵션 그래프 되겠습니다. 차트는 아니고요. 누군가가 풋옵션을 넣으면 여기 화면에 보시는 보라색으로 막대 그래프에 추가가 되고 또 누군가가 콜옵션을 넣으면 마찬가지로 청록색 막대 그래프에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느 구간에 이 옵션을 형성하고 있는지 즉 내린다고 하는 사람 또 오른다고 하는 사람이 비율은 어떻게 되고 또 그 분포는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한눈에 보시기 편하게 막대형 그래프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보시는 요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사실 이 서비스도 제가 소개해 드린 지가 거의 뭐 4년 가까이 돼 가는데요. 요게 이제 제가 매일 말씀드리는 MPP예요. 많은 분들이 맥스페인이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이 나왔을 때 제가 답변 드리는 말씀을 들으시면서 도대체 맥스페인이 뭐야? 뭐 MPP? 뭐 맥스페인? 뭐라고는 하는데 난 도저히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계신다면 요 서비스라기보다는 이제 데리비트 거래소의 웹 서비스죠. 요 부분 참고하셔서 즐겨찾기에 하나씩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채팅창에 공유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리비트 채팅창에 올려드렸고요. 이게 이제 지금 당장 뭐 오늘부터 반드시 필요하니까 오늘부터 눈이 빠져라 이걸 쳐다보세요 라는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고요. 예전에 하락장에서 제가 이거를 꽤 많이 언급하고 꽤 많이 보여드리고 꽤 많이 소개를 드렸었는데 지금 하락장이라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2025년에는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안에는 팔아야 될 것이고 또 올해 안에는 이 변곡점이 반드시 와서 분명히 옵션 시장이 커지고 그에 따라 선물 시장도 같이 커지면서 현물의 거래량이 약화되는 그리고 현물의 신규 유입 투자자가 줄어들게 되는 이 변곡점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맞이하시게 될 겁니다. 지금부터 쭉 그 추이를 보시다 보면 어느 순간 이 옵션 시장이 굉장히 비대해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 옵션 시장이 비대해지는 그 시기가 바로 본격적인 대하락장, 즉
사이클상의 하락장, 쉽게 얘기해서 완연한 하락장이 될 것이다. 이게 데이터상으로 늘상 반감기 이후 약 500일가량 지나서부터는 그러한 상황들이 늘 나왔습니다. 차트로 돌아가서 차트상에 설명드리면 요거 이제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쩔코 동생 차트를 보시다 보면 상당히 복잡하죠. 뭐가 이렇게 막 선도 많고 뭐 화살표도 많고 뭐 글자도 많고 그래. 자, 근데 여기 좀 오늘은 기억하셔야 될 부분이 요거예요. 요 하얀 화살표, 그리고 이 빨간 화살표, 그리고 이 초록색 화살표입니다. 그죠? 여러분 한 번에 딱 인지가 되신다면은 거의 뭐 이 정도면은 졸업하셔도 돼. 무슨 얘기냐? 하얀색 화살표는 뭡니까? 대하락장이에요. 빨간색 화살표는 뭡니까? 약세장이라고 불리는 크립토 윈터입니다.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지만 크게 오르지도 크게 내리지도 못하는 구간이고요. 올랐다 하면은 오른 만큼 또 떨어뜨리는, 그것을 우리는 크립토 윈터 또는 약세장이라고 부르고, 저는 그냥 약세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이 초록색 화살표, 그죠? 이게 이제 뭐 강세장이라고 표현하고 대상승장 또는 불장이라고 일컬어지는 상승장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과거 데이터를 토대로 2021년 11월 8일 날 제가 풀 매도를 하고, 그리고 나서부터 방송을 시작하고, 방송할 때 내릴 때 방송할 게 뭐가 있어요? 쇼치거나 현물은 단타잖아. 그죠? 현물로는 늘 단타만 치다가 처음으로 풀 매수했던 시기가 바로 거의 1년 뒤 11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2년 11월 달에 풀 매수를 했었죠. 그 가운데 자세히 보시면 하얀색 화살표 하락장이라고 했는데 맞았나요? 네, 맞았어요. 근데 이제 오늘부터 방송을 보셨거나 아니면 2022년 11월에 쩔코 동생을 저를 모르셨던 분들은 이거 지가 매수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화살표 그은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어요. 네, 이걸 뭐 제가 뭐 이유를 대거나 변명할 이 필요성은 사실 못 느낍니다만은, 그런 경우에 한해서는 21년 11월 달부터 22년 11월까지 제 방송을 다시 보시거나 그냥 하나만 보고 싶다 그러면 22년 11월 21일자 방송을 보시면 이때 상황이 고스란히 나와 있고, 이 하얀 화살표가 차트에 그어지게 된 건 그보다도 훨씬 전입니다. 저는 차트를 일부러 지우지 않는 거예요. 뭐 과거의 기록이 앞으로는 중요하지 않지만 과거의 기록을 그대로 남기기 위해서 복잡하고 또 눈 아프지만 과거에 표시했던 차트상의 표기들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굳이 설명 안 드려도 우리 채널엔 한 증인이신 구독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뭐 굳이 언급을 할 필요가 없지만요. 자, 그렇다면 약세장은 어디까지였을까요? 차트에 보시게 되면 그 다음에 이 빨간 화살표가 여기서 끝납니다. 여기 써있죠? 이것도 처음 보시는 화면 아니죠? 처음 보시는 글자 아니죠? 2월 4일 약세장 종료, 2월 5일부터 강세장 시작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조금씩 계속 상승을 하기는 했지만요. 자, 강세장이 시작되고 난 뒤 차트가 어떻게 변화합니까? 쭉쭉쭉 올라요. 일단 처음으로 비트코인이 1억을 달성합니다. 처음 1억 찍기 전에는 5천도 비싸다 그랬어요. 처음 1억 찍기 전에는 8천 찍었으니까, 즉 직전 21년도에 최고점 찍었으니까 이제 끝났다 라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이후로도 비트코인은 2배가량 올라서 1억 6천이라는 고점을 터치하고 현재 1억 2천만 원 근방에서 바닥을 확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와중에 200일선 터치했나요? 살짝 못 미치는, 네, 이거는 뭐 터치라기보다는 뭐 칼로 빗겨냈다? 터치는 정확히 보시면 닿지는 못했는데 거의 뭐 이거 무선 충전하듯이, 그죠? 정말 아슬아슬하게 200일선에서의 반등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너무 단기간에 큰 조정이어서 사실 저도 원인을 찾느라 애를 먹고 있고, 또 이 원인이 여태까지 우리 시장에서 보여졌던,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까지 제가 10년 동안 투자를 해오면서 또 비트코인 투자를 하고 비트코인에 대한 연구나 또 이
차트 또는 기술적 이런 분석들을 하면서 생전 처음 겪는 상황이었어요. 이 현물 ETF에서 자금이 이탈할 때는 아닌데 과연 그 원인은 무엇일까에만 몰두하다 보니 가장 설득력 있는 이야기가 바로 이 리테일 투자자들의 옵션을 활용한 자금 순환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여드리는 ETF의 자금 유출은 바로 옵션 시장과의 인과관계를 우리가 확인해 본다면 어느 정도 설득이 된다, 납득이 된다. 그리하여 오늘은 여러분께 아직 하락장은 아닙니다만 아직 우리가 팔지 않을 것이고 조만간 팔 것이지만 이 옵션 시장은 사실 최고점에서 우리에게 시그널을 미리 주지는 않거든요. 조금 지나서는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지표로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행 지표를 통해서 이 옵션 시장을 보면서 아 이게 선행 지표다 이렇게 우리가 활용해 볼 수는 없는데 어제가 최고점이었나? 신이 안 들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옵션 시장을 같이 모니터링 한다면 아 어제가 최고점이었구나를 확신할 수 있는 어떤 지표로서 우리가 활용하기에는 충분하다. 다만 내일이 최고점이구나 이거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항상 후행 지표라서 아 어제가 최고점이었네 오늘이라도 알아서 다행이다 이 정도로는 사용할 수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또 관과하셔서는 안 되겠죠. 물론 이제 우리 목표는 지금이구나 이거잖아. 지금 팔아야 되는구나. 이게 사실 우리가 추구하는 가장 좋은 매도이기는 한데 이거는 이제 어디까지나 우리 목표이고 제가 언제까지 플랜 A만을 노리면서 갈 수는 없잖아요. 제가 만약에 제가 혼자 하는 투자이고 제가 방송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다면 저는 그냥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냥 내일이면 어떻고 어제면 어때 그냥 하루 이틀 안에 아무 때나 매도를 하면 되지. 내가 만족하면 되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이었는데 또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우리가 마치 프로젝트를 진행하듯이 함께 투자를 해 나가고 있다 보니까 제 개인적인 목표 역시도 그래 이왕에 매도를 하게 된다면 후회 없는 매도를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일단 목표가 높아야 그 근처까지라도 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만에 하나의 목표만을 설정한다면 플랜 B, 플랜 C를 우리가 기대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와 그러니까 최고의 경우와 이 최고의 경우가 아니면은 그냥 뭐 아니면 도 이런 식으로 포기하게 되는 게 아니라 최고의 경우와 최선의 경우와 그 다음 차선책 또는 차차선책 이런 식으로 우리가 결계를 좀 쳐놓는다면 후에 단 하나의 투자가 설사 실패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웬만한 사람들보다는 잘 팔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시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